이게 약간 기분 나쁜 표현일 수가 있어요. 뭐죠? 이게 뭐 들어볼게요. 사기에 나온 표현인데 파리도 중마에 붙어 있으면 천리를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물론 스튜디오 창업자들이 절대 파리라는 건 아니고 이게 네. 어떤 걸 비유로 들까 고민하다가 이게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예, 저희 아스쇼는요 빵에다 잼을 발라서 먹을 때도 좋고요, 햄버거를 먹을 때도 좋고요, 아, 샤브샤브를 구워 먹을 때 이렇게 보면서 좋다. 예. 스테이크 썰면서 들어도 좋다. 스테이크 썰면서 먹긴 좀 불편하지 아, 뭐 않을까요? 블루투스로 하면 되니까. 제가 예. 배가 고파서 음식으로 설명을 해봤고요. 오늘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광고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주째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스테이 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스조에 처음으로 붙은 PPL인데요. 최고의 숙박 공간을 큐레이션해서 제공을 해주는 스테이 폴리오라는 스타트업이에요. 사실 저희가 뭐 이거는 광고 이전에 작년에 이제 그렇죠. 너무 핫한 스타트업이라서 저희 기자분이 정말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지난해가 정말 혹한기였는데도 100억 원대 투자를 받으면서 그렇죠. 정말 업계 길이나로 우뚝 올라선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스테이폴리오가 밀고 있는 상품이 B2B 상품입니다. 하나는 상품권 형태인 기프트 카드고요. 다른 하나는 충전 형태인 스테이 캐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B2B 상품이 국내 이제 500개 정도의 파인스테이를 대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뭐 건축가의 집이랄지, 뭐 제주 전통 돌집, 한옥, 뭐 헤리티지홈 같이 굉장히 특색 있고 정말 하이 클래스의 숙소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 숙박시설이랑 정말 차원이 다른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기자분들 중에도 여행 가기 전에는 스테이폴리오 먼저 검색해봐요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광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용식님이 또 예. 주제를 준비하셨잖아요. 예.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요즘 스타트업 씬을 보면 계속 실적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는 좀 안타깝지만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좀 비즈니스가 여물기 전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투자 시장이 딱 끊기면서 다들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띄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이와 반대로 플랫폼 위에서 활동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물론 뭐 안 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이들 중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은 진짜 쭉쭉쭉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자를 플랫폼 창업이라 명명을 그쵸, 하고 네. 후자를 좀 어떤 용어를 쓸까 되게 어떤 용어를 고민하다가 그냥 스튜디오 창업이라고 이렇게 스튜디오 스튜디오 창업. 뭐 예를 들면 뭐 창업. 콘텐츠 제작사라든지 뭐 제품 제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상품 판매자라든지 어쨌든 이제 플랫폼 위에서 활동하는 그런 좀 참여자들을 뭘로 할까 하다가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스튜디오형 창업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의 차이점과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운명이 갈린 배경을 함께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플랫폼부터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 2010년을 기점으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죠. 아무래도 스마트폰 보급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서 모바일 창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근데 다만 정말 많이 쓰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다들 좀 어버버하는 그런 경향이 그렇죠. 있어요. 느낌적 느낌이고 예. 약간 뭐 감도와 같은 이런 것들. 그래서 한마디로 플랫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개별 서비스나 아니면 뭐 프로덕트가 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IT 비즈니스가 고도화되고 분업화되면서 하나의 기업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하이테크 기업들은 딱 그런 뭐랄까 핵심 역량만 가지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하거나 참여자를 이끌자라는 이제 발상에서 이런 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란 다양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비즈니스다라고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명약관화한 정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한때 이제 쭉 돌아보면은 한때 플랫폼 창업이 엄청 붐처럼 일어났던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왜 그랬던 건가요? 사실 뭐 지금도 그렇고 네. 불과 2, 3년 전에는 거의 뭐 끝판왕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플랫폼 하면 뭐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는 게 뭐 있고. 그렇죠.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잘 된 회사들, 구글이니 애플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가장 성장성이 높고 가장 규모의 성공한 회사들이 아무래도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T 비즈니스 특성상 뭐 이렇게 확장하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한 아주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일단 서비스만 잘 구축이 되면, 그리고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참여자들이 계속 늘어날 테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앉아서 돈 번다, 뭐 그것도 많이 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뭐 PC, 스마트폰, IoT에 이르는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쓰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쓰는 인구라든지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도 아주 좋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다들 뭐 희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아이돌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정말 뭐 스타트업 피칭을 들어보면 결국 기승전결 이 아니라 기승전 플랫폼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대기업 신사업을 하는 그런 조직에서조차도 보고서를 다 받아보면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 플랫폼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다들 어떻게 보면 플랫폼 창업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잘 되는 스타트업들, 가장 성공한 스타트업인 뭐 컬리라든지 야놀자라든지 직방이라든지 무신사 뭐 이런 회사들 보면 각자 영역에서 강고한 플랫폼을 만들어낸 회사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걸 합니다. 근데 다만 뭐든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정말 이게 뭐랄까 이게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성공을 했을 때 뭐랄까 보상이 엄청나게 큰데, 대신에 실패했을 때 뭐 그 뭐랄까 참혹함이라든지 뭐 그것도 가장 심하고, 무엇보다도 성공 가능성 자체가 별로 없는 그쵸. 그런 소박하죠. BM인데다가 최근 들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살짝 궁금한 게, 아웃스탠딩은 플랫폼인가요? 스튜디오인가요? 하이브리드에서 플랫폼을 초반에 표방을 했으나, 네. 근데 저의 콘텐츠 경쟁력이 플랫폼으로 보다는 좀 다른 플랫폼하고도 이렇게 교류하는 게 좋아서 지금은 점점 좀 스튜디오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들어 상황이 나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 왜 어려워졌죠? 일단은 개발비 때문이죠. 개발비. 예, 플랫폼을 만들려면 누가 필요하냐? 개발자가 필요하죠. 일반인이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몸값이 비싼 개발자. 그리고 개발자도 그냥 개발자가 아니라 플랫폼을 잘 만들려면 정말 퀄리티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A급 개발자가 필요하죠. 근데 A급 개발자의 몸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아니요. 그리고 개발자들은 혼자서 일을 하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한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여러 명으로 구성된 개발팀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몸값 높은 여러 명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가 엄청난 허들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뭐 한 1, 20억은 갖고 시작을 해야, 근데 뭐 이게 최소 금액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이라는 의미고, 그렇게 해서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뭐 1, 20억이라는 돈을 뭐 누구나 갖고 사업을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적어도 네. VC 투자를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VC 투자가 뭐 쉽나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플랫폼 만들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도 문제예요. 플랫폼을 만들고 마켓핏을 맞춰가지고 이용자들이 쓴다 하더라도 계속 플랫폼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확 투입하더라도 빨리빨리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A급 인재들을 계속 채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A급 개발자뿐만 아니라 A급 마케터라든지 A급 운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은 굉장히 비대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여기에 추가로 어느 정도 그 플랫폼이 여물면 그때부터 대규모 마케팅을 때려야 되는데, 때려야죠. 대규모 마케팅이 정말 뭐 1, 2억으로 끝나냐 아니란 말이죠. 최소 몇십억, 많으면 몇백억까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그냥 플랫폼 하나다고 하면 이 꼴 돈 먹는 하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먹혔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았으니까 시장에. 네. 근데 요즘에는 시장에 돈이 없으면서
플랫폼 창업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아까 10억 정도는 갖고 최소로 그렇죠. 갖고 창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진짜 아주 초기 창업자는 어렵지 않나요? 좀 엑짓을 해서 한 그렇죠. 사례라거나 좀 그러거나 아니면 스펙이 진짜 좋거나 스펙이 좋아서 뭐 정말 한 몇 명 모았는데 정말 드림팀이다라고 하면 VC들이 붙을 테니까. 근데 만약에 뭐 대학생이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시대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2010년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좋습니다. 예. 또 두 번째로 어려워진 걸로 어떤 이유로 꼽으시나요? 두 번째는 해외 진출이 어려워요. 해외 진출이 지금 어떻게 어렵다. 보면 지금 우리 국내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긴 한데요. 계속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국 시장만으로는 좀 어렵단 작죠. 말이죠. 예, 그러면 올라가 줘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해외로 진출하기가 어려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들은 그 신생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 모델을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뭐 잘 나간다라고 하면 그거를 한국으로 들어와서 로컬라이징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뭐 이 전략이 저는 절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똑똑한 전략이에요.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딱 한국에서 내놓으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시행착오를 피하고 바로 성과를 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한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보면 더 성장을 해야 되네. 해외로 나가려고 하면 나이 스승님들이 해외를 꽉 잡고 있단 말이죠. 같은 모델이야. 스승 청출 어려움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 장벽과 언어 장벽과 문화 장벽 때문이에요. 장벽이 너무 많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그 플랫폼 기업들이 초기에 안착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로컬라이징을 되게 잘해야죠. 한국 문화에 잘 맞게끔 그리고 네. 한국인의 최적화되는 그런 정서, 마케팅, 방법론, 서비스상 기능 이런 거를 구현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나중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1등을 했다 하더라도 그 방법론이 이제 해외로 나가면 이제 굉장히 물이 다른 거죠. 클래스가 다른 거죠. 그래서 바로 싸움이 이게 넉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네이버가 대표적이에요. 네이버가 근데 정말 위대한 기업인 게 검색으로서 구글이 다 해외를 먹었는데 우리나라만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네이버가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국어 검색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잘했어요. 한국어 검색은 정말 너무너무 잘했는데 다만 한국어 검색만 너무 잘하다 보니까 외국어 검색에 있어서는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해외로 나갈 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좀 착잡해지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어려워진 이유 세 번째는 뭐죠? 이제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 혹은 견제 때문이에요. 뭐냐면 플랫폼이 어느 정도 커지다 보면 이미 자리를 잡은 빅테크 기업과 언젠가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도 주식회사거든요. 이들도 계속 성장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딱 검색이라는 메신저로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 신사업을 벌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신사업을 벌일 때 얄궂게도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렇게 신사업을 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신사업을 벌이면 그냥 앱 다운로드 100만 개는 그냥 깔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부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과 싸워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요새 분위기가 점점 빅테크 기업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용자와 데이터를 독식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다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익도 엄청 많이 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좀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를 한다든지 경쟁이 붙으면 뭐랄까 마케팅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신생 플랫폼을 말려 죽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여기에 집중하면 싸울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전과 달리 굉장히 쉬워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 빅테크 기업들도 문제예요. 뭐냐면 앱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뭐 앱마켓에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 엠마켓에 올리면 기본적으로 뭐 디지털 수수료가 너무 예, 높아요. 수수료를 떼가고요. 네. 소장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아닌 거죠. 미들 플랫폼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구글과 애플과 경쟁이라도 한다라고 하면 노출도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플랫폼 창업에는 좀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용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정말 그 주마등처럼 그 그렇죠. 해당 기업들이 쭈르륵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그렇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리즈 B 이상 플랫폼을 기업한 기업들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뭐 일부 기업은 잘 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이들의 사례를 뭘로 뽑을까 고민하다가 요즘 가장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 왓챠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왓챠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영화 평점 서비스 사이트로 시작을 네. 했죠. 그러다가 되게 창업자가 웅대한 포부를 가지고 영상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뭐 너무 대단한 저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때부터 엄청나게 비용 소진이 나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콘텐츠를 소싱을 해야 했고요. A급 개발자로 구성된 개발팀을 세팅해야 했고요. 대규모 마케팅을 때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수천억 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장이 좋을 때는 받쳐줬지만 요즘 장이 안 좋으면서 좀 어려움, 펀딩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리고 왓챠의 성장성도 좀 문제가 생기긴 했어요. 일단은 경쟁자가 넷플릭스. 이거 굉장히 너무 거인이야. 예, 진짜. 너무 거인이고 네. 또 우리나라의 OTT 플랫폼이 뭐 넷플릭스 외에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그쵸, 있는데 많죠. 다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사를 끼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엣지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100만 명 이상 수백만 명 가량의 이용자를 확보하긴 했지만 그 어떻게 보면 탈출구를 지금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저는 절대 왓챠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너무 잘했죠. 생각은 네. 하지 않아요. 그냥 플랫폼 비즈니스가 너무 어렵다.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활로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대안이 없는 건가? 이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역발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역발상이라 플랫폼 창업이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플랫폼 위에서 활동하는 참여자 입장에서 창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기민하고 스마트한 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성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스튜디오 창업이라고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콘텐츠 제작사라든지 상품 판매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모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왠지 좀 하청업체 같고 예, 왠지 좀 외주업체 같다는 약간 거죠. 폼 안 난다 이건가? 그렇죠. 예. 플랫폼을 좀 이렇게 견인하고 있는 약간 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뭐 비즈니스 규모도 예전에는 크지 않았고 맞아요. 뭐 빨리 자리는 잡을 수 있는데 뭐 성장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뭐 유망성도 좀 제한적이었죠.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플랫폼 업계가 초대형 플랫폼으로 재편을 하게 되면서 이들의 위에 잘 올라타면 뭐 초대형 플랫폼만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예전에 기대했던 수익이라든지 성장성보다 더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기분 나쁜 표현일 수가 있어요. 뭐죠? 이게 뭐 들어볼게요. 사기에 나온 표현인데 파리도 준마에 붙어 있으면 천리를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스튜디오 창업자들이 절대 파리라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떤 걸 비유로 들까 고민하다가 이게 사기에 있는 그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진 플랫폼을 타고 간다면 좋은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새 들어서 이것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는 거 시간이 갈수록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용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이 뭐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거인의 위에 올라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너무 많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한 수 아래라서 저는 굉장히 좋은 비유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정말 저는 들으면서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제가 아웃스탠딩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심사역분과 식사를 했을 때도 그때도 그 심사역께서는
CP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더 이제 알짜배기로 더 잘 되고 있다. 뭐 플랫폼은 점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셨었고 그게 그렇죠. 정말로 최근 들어 나타났죠. 최근 들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동의를 하면서 듣고 있는데 그 외에도 스튜디오 창업에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발팀을 세팅하지 않아도 돼요. 전 이게 너무 강력한 너무 강력한 강력한 장점이네. 그런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비유를 들자면 플랫폼 창업팀은 1, 20억을 깔고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창업팀은 그렇지 않고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무거운 짐을 뭐 지금 뛰는 거랑 그 나이키 운동화 신고 뛰는 거랑 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장점이고요. 그리고 바로 본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플랫폼은 되게 허들들이 많잖아요. 뭐 맞아요. 이용자도 모아야 되고 마케팅도 때려야 되고 다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수익화 이렇게 되는데 바로 본업을 시작을 할 수 있고 본업에 필요한 인력만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업만 잘하면 돼요. 만약에 콘텐츠 제작사라면 콘텐츠만 잘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잘 만들면 자연스럽게 유통이 되고 돈이 됩니다. 대신에 콘텐츠를 정말 잘 만들긴 해야 돼요. 그리고 상품 판매자라면 상품만 잘 소싱하거나 제품을 잘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좀 잘 팔리는, 물론 어느 정도 마케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다만 정말로 상품을 잘 소싱하고 제품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그 플랫폼 창업 대비 가볍고 빠르게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본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사실 수익도 바로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플랫폼은 굉장히 수익화까지 많은 시간이 예. 걸립니다만 스튜디오 창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로 수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플랫폼이 이미 만들어졌고 이 상태에서 뛰어노는 참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사업자들은 이미 다 수익을 내고 있고 매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처럼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고민, 고뇌 이런 게 없이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거 있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유통로가 다 검증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선택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콘텐츠 제작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만약에 정말 뎁스 있는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넷플릭스를 찾아가서 넷플릭스에 유통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말랑말랑한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유튜브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 돈을 줘요. 어떤 형태로든. 나는 다 모르겠구나. 실시간 방송을 잘하고 나는 나를 알리는 걸 잘한다. 라고 하면 트위치를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줍니다. 그래서 다 방법론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상품 판매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버티컬한 재화를 다루고 있다면 또 찾아봤을 때 무신사라든지 컬리라든지 이런 버티컬한 그런 찾아보면 분명 있죠.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공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믹스해도 돼요. 뭐 어떤 상품은 이런 쪽으로 내보내고 어떤 상품은 이런 쪽으로 내보내고 하면 되기 때문에 수익화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좋습니다. 합니다. 근데 아까 플랫폼 창업은 해외에 나가기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튜디오 창업은 어때요? 훨씬 쉽죠. 왜냐면 플랫폼 창업이 해외로 나가기 어려운 게 정말 빅브라더급의 정말 엄청난 그 테크 기업과 싸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다들 네이버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구글에 비하면 정말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를 갖고 싸우는 거랑 같다라고 그 정도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돌려서 생각을 하자면 그럼 구글이랑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스용 창업자들은. 왜냐면 구글 형님들이 해외를 다 장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튜브만 하더라도 정말 언어 지원만 잘 한다면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커머스는 좀 어렵긴 해요. 왜냐면 커머스는 단일화된 플랫폼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아마존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국가를 다 삼키진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로컬마다 초대형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에는 뭐 알리바바가 있고 뭐 일본에는 라쿠텐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쿠팡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들만 잘 이렇게 건드리면 충분히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벌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잭팟이 터진다면 정말 엄청난 그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사소한 재화, 그냥 뭐 예를 들면 마스크 같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재화일지라도 정말 타오바오에서 대박이 터졌다라고 하면 그냥 몇백억 몇천억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마존에서 터졌다라고 하면 몇백억 몇천억 버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긴 또 돌아보면은 해외에서 되게 K 콘텐츠들 대박 난 것도 사실 요 그렇죠. 사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거인 위에 그렇죠. 가서 이렇게 그렇죠. 세계를 먹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스튜디오 창업 장점 또 뭐 있습니까? 또 마지막 장점인데요. 트렌디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트렌디하게 움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어떤 핫 플랫폼이 올라오고 있는지 그걸 잘 지켜보면 됩니다. 근데 플랫폼은 만약에 트렌드가 바뀌면 굉장히 뭐랄까 그 위기감을 갖게 되죠. 그쵸.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10년 전에는 엄청나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좀 후덜덜한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피봇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렵죠. 뭔가 인수나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스튜디오들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돼요. 이렇게 지켜보다가 NFT 플랫폼이 뜬다라고 하면 NFT를 발행하면 돼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뜬다라고 하면 메타버스 플랫폼에 얹으면 됩니다. 네. 뭐 틱톡이 뜬다라고 하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면 되고 인스타그램이 뜬다 뭐 뜬지 오래됐죠라고 하면 거기서 열심히 이렇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 트렌드에 대응할 수가 있죠. 근데 다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트렌드를 보고 어떤 플랫폼이 뜰 것인지 어떤 플랫폼이 질 것인지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줄타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스튜디오형 창업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얘기 듣다 보니까 예. 용식님이 올해 초창기에 틱톡에다가 예. 영상을 좀 올리셨던 걸 기억하는데 그렇죠. 예. 그거 이제 안 하시나요? 지금 제가 비주얼이 안 돼가지고 아유 비주얼에 무슨 상관이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뭐 네. 아웃스탠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뉴 플랫폼을 좀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메타버스에서 특구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죠. 예.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도 뭐 이런 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은 너무 잘해주셨는데 스튜디오 창업한 성공 사례 너무 많겠지만 그렇죠. 그 용승님이 꼽는 성공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좀 여러 개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DNC 미디어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네. DNC 미디어는 뭐 아시다시피 알죠. 그 웹소설과 웹툰을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주요 공급처가 뭐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리디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인데 그 DNC 미디어는 그 출판사에서 마케팅을 하던 신현호 대표라는 분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무래도 오랫동안 출판사에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감이 좋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게 뜰지 계속 마케팅을 하니까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독립을 해서 출판사 혹은 스튜디오를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년 동안 그냥저냥 사업을 탄탄하게 하시다가 2010년대 들어서 웹툰 웹소설이 이제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고 이게 돈이 되니까 여기에 굉장히 리소스를 이제 집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흥행작을 내놓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네. 그 유료 결제자만 300만 명이 이릅니다. 진짜 많이 그리고 났다. 얼마 전에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NFT까지 발행을 해가지고 모두 매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래 돈 좀 벌겠구나. 또 예를 들면 플랫폼의 그 대표님들은 귀엽군 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귀엽지 않다는 얼마나 거. 매출은 귀엽지 않다. 네, 무시무시해요. 지금 매출이 600~700억에 뭐 정말 영업이익이 100억 안팎으로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정말 DNC 미디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웹툰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리디. 나머지 중소 뭐 레진이라든지 뭐 아니면 탑코라든지 아니면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이런 데는 다 압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랫폼보다 더 돈 잘 벌고 더 큰
그런 스튜디오가 나온 거예요. 이야.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상징적이네요. 그렇죠. 예. 또 얘기해 주세요. 또. 여기는 저의 워너비예요. 개인적으로 어딘지 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부럽고 좋아하는 회사인데 바로 코니바이 에린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회사죠. 다들 예. 아실 거예요. 예, 여기 대표님은 티몬 다들 아시는 그 커머스 회사인 티몬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으신 전문가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딱 경단녀가 되셨어요. 근데 경단을 좀 오래 하시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나처럼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뛰어난 인재죠 실제로. 근데 리얼 네. 뛰어난 수준이 아니라 정말 너무 뛰어난 아웃스탠딩한 예, 네. 정말 슈퍼 아웃스탠딩한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왜 날 취업 안 시켜주는 거야? 열받아 해가지고 창업을 하셨죠. 창업을 하셨는데 육아를 하면서 되게 좀 아쉬웠던 부분을 사업화하셨습니다. 육아하면서 가장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애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를 걸렸는데 우리나라나 아니면 해외 아기띠 용품들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까? 여성들의 친화적이지 않다. 열받는다라고 해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잘 그런 안전성 있고 굉장히 깔끔한 그런 그 아기띠를 만들었는데 또 이분이 굉장히 되게 스마트하게 딱 아기띠를 찼을 때 굉장히 예쁘고 그 몸에 맵시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스마트하신 게 좀 아무래도 애를 가지신 여성분들은 약간 외모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지 않을까 좀 고민이라는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딱 아기띠가 굉장히 맵시 있게 옷과 매칭이 되면 네. 정말 딱 인스타 사진도 너무 이쁘게 나왔고 그래서 그게 정말 엄청나게 잘 팔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신 것이지. 근데 또 대표님이 너무너무 스마트하게 일단 공동 창업자가 남편분이시고요. 그래서 가족 경영을 통해 굉장히 비용을 아끼시고 또 무엇보다 전 절대 가족 경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성비 좋은 선택이고 또 자기랑 동병상련의 위치인 경단녀 분들을 초기 멤버로 이렇게 다 세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경단녀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다 실력도 좋은데 애가 울거나 애가 아프지 않으니까 늘 노심초사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재택해라. 그리고 대신에 좀 온라인으로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로나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거기는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습니다. 너무 그래서 현명하시다. 또 경단녀 분들은 또 일도 잘하지만 대신 또 몸값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가성비 있게 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영상 너무너무 정말 사회 공헌도 잘 하시면서도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비용 구조를 굉장히 잘 낮췄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아기띠가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는 와중에 계속 그 두 분이서 티몬에 있던 경험을 이용해서 계속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더 잘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해외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존에 입점을 시키고 알리바바에 입점을 시키는데 당연히 뭐 워낙 상품이 좋으니까 거기서도 정말 뭐 날개 다는 듯이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매출이 그 250억 원이 넘고 이익이 꾸준하게 수십억 원씩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대단하네요. 정말 웬만한 스타트업도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잘하신다. 정말 어떻게 보면 경단녀들의 정말 올바른 반란이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끝없는 리스펙트를. 방금 본인이 쓴 인터뷰 기사 패러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돌려막게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너무 사례가 좋은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스튜디오 창업만 해야 되나? 그럼 플랫폼 창업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요즘 심사위원분들이 딱 IR 덱을 딱 펼쳤을 때 플랫폼이 나오면 이렇게 닫는다 이런 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기보다는 좀 일시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봐요. 그냥 이거는 워낙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돈 많이 쓰는 그런 사업 모델에 꺼리는 거죠. 저는 인정합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지금 상황이 플랫폼 창업이 어려워지고 불리해졌을 뿐이지 저는 그 어떤 창업보다도 가장 미래 가치가 높고 규모화가 가능한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치라든지 그 의미 자체를 뭐 퇴색시키고 싶진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라는 게 또 그 정답이 없고 얼마든지 그런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신사 같은 경우는 지님도 아시다시피 개발팀을 세팅하지 않고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거의 10년 넘게 그래서
좀 일각에서는 좀 욕도 먹었죠. 아니 뭐 이게 서비스 수준이 왜 이러냐. 근데 대표님은 철저하게 그냥 영업에만 집중을 했고 맞아요. 나중에 수십억 수백억 이익이 나오고 나서야 그 다음에 개발팀을 세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스마트한 사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매국이라는 뭐 지혜님도 도매국 알죠. 인터뷰한 회사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초창기 돈이 없었지만 정말 도매라는 버티컬한 영역을 정말 집요하게 그렇게 팠고 다른 스타트업이 빨리빨리 성장하려고 할 때 그 시간을 레버리지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빨리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 천천히 내실 다지자라고 해서 잘된 그런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해외 진출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해외 진출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성공 사례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자르의 운영업체 하이퍼 커넥트는 처음부터 글로벌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절묘하게 물론 운도 좋았죠. 이게 영상 통화라는 컨셉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그 모델을 이렇게 실현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을 한 끝에 2조 원으로 매치그룹에 인수됐죠. 맞아요. 그래서 플랫폼 창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게 그 가치를 무색하게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얼마든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이 얘기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스튜디오 창업에 대해서도 한 가지 여쭤보면 여태까지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세상마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좀 안 좋은 점도 있을 텐데 뭘까요? 그렇죠. 일단은 진입 장벽이 낮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정말 머리 터지는 경쟁을 경쟁이 그렇게 엄청 치열하네요.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투자 받기에도 좀 쉽지는 않아요. 요즘 많이 돈을 잘 버니까 우호적으로 바뀌긴 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투자자들은 이게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있을까라는 그런 퀘스천을 늘 받게 됩니다. 그래서 펀드레이징에 있어서 좀 불리함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칫 그 앞서 얘기한 외주, 하청, 소상공인 이런 거와 좀 이런 게 아니냐는 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비전 측면에서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세네요. 두고두고 리스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뭐 구글 플레이에 앱이 삭제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다든지 하면 이게 회사도 같이 삭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정말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트리려면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창업을 하실 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난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내가 1등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들을 좀 해칭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단점들을 잘 해소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창업이 전 만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고려하고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럼 하이브리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스튜디오 창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플랫폼 창업으로 그렇죠. 이렇게 확장을 한다 할지.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요새 들어 나타나고 있는데 좀 가장 눈에 띄는 건 디즈니죠. 뭐 디즈니는 스튜디오이긴 하지만 뭐 스튜디오라고 보기엔 너무 대기업이죠. 너무 대기업이죠. 근데 어쨌든 디즈니도 스튜디오로서 맞네요. 자체 유통망이 없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계속 그 신경을 쓰고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라는 걸 런칭하고 훌루라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계속 OTT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본인들이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IP 파워로 굉장히 잘 나갔다가 요새 들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맞고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례는 아무래도 하이브죠. 맞다 하이브다.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보면 그 트위터와 그리고 유튜브라는 대형 플랫폼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한 케이스였는데요. 근데 아마 방시혁 창업자는 계속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 자체 얘네 플랫폼만 믿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해서 위버스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고 여기서 상당한 매출을 일으킴으로써 맞아요. 리스크 해칭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위버스에 대한 인터뷰는 단독으로 지혜님이 썼으니까 그거를 꼭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반대 사례도 존재해요. 네. 최근에 지상파가 대표적인데요. 네네. 얼마 전에 지상파가 예능국과 드라마국을 계속해서 분사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네.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콘텐츠를 공급하는 공간이 자체 채널에 불과하면 이게 돈이 안 된다는 안 거예요. 되죠. 그래서 네. 유튜브에도 공급하고 넷플릭스에도 공급하고 이렇게 공급해야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위기감과 판단 속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을 포기한 것이거든요. 맞네요.
그리고 스튜디오로 전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에 대해서 뭐 판단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나타난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네요. 그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되게 화제를 일으켰던 예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 300이라고 그 몸 좋으신 그렇죠, 분들 그렇죠. 그거 MBC에서 만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는 이제 아나운서 더빙도 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넷플릭스로 가는 와중에 뭐 그런 것도 다 삭제가 되고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어쨌든 대박을 쳤고 그렇죠. 앞으로도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는 정말 역이네요. 스튜디오로 변하는 거네. 그렇죠. 플랫폼이 스튜디오로. 그래서 오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레거시가 가득 쌓인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자금력이라든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튜디오로 바꾼 사례라고 평가를 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는 계속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랫폼 너무 힘들기 때문에 플랫폼을 네. 유지하면 진짜 비용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경쟁이 너무 심화돼가지고 좀 이런 일이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저는. 되게 혼재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플랫폼이 스튜디오도 하고 스튜디오가 플랫폼을 하고 이런 거는 사례가 계속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정말 구분하기 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기도 구분이 하고.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여러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뭐 유튜브에도 그 막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다 그렇죠. 쪼개가지고 막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예, 네, 그거 볼 때마다 되게 방송국이 힘들구나. 이 얘기하고 싶었죠. 예. 예. 너무 감사하고도 너무 좋은데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소중한 DB거든요. 그쵸. 플랫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독보적인 DB이고 함부로 풀면 안 되는 건데 스튜디오 입장에서 보면 그걸 많이 풀면 풀수록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월의 무상함, 흐름 이런 거를 느끼는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아스쇼는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고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이런 얘기들 예. 많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